자, 봅시다. 오늘은요, 91페이지, 교과서 91페이지에 송해 대외관계와 교역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고려의 자주 외교라는 부분이 있어요. 91쪽과 92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볼 차례입니다.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먼저 당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당이라고 하는 나라는 왜 망하게 됐냐? 당나라가 이제 망하죠. 이 망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송이라고 하는 나라로 된 겁니다. 요 사이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5대 19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이 된 이유에 대해서 볼 텐데, 그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절도사라고 하는 존재예요. 절도사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 세계사 배운 친구들은 기억이 날까요? 이 절도사는 당나라의 지방을, 국경 지역을 수비하는 군사적 책임자, 사령관입니다. 이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독립 세력화돼요. 그래서 이제 군벌화되죠. 군벌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힘을 갖고 있는 지방 세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절도사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권한이 약화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망해버리게 당나라고,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고서 이거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등장한 국가가 송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송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당나라의 문제점을 고치는 개혁을 추진하겠죠. 자, 그래서 이 송나라가 추진한 개혁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첫 번째, 군인이 싫어요. 군대 사령관인 절도사가 싫어요. 그래서 군인을 차별하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합니다. 자, 문치주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황제의 권한이 약화됐기 때문에 절도사 세력이 커진 거죠. 그래서 모든 권한을 황제한테 집중시키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의 특징은 이 두 가지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문제점이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면은, 너무 군인을 차별하고 문건만 유도하다 보니까 군인의 사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송나라의 문제점이 뭐야? 군사력이 약화됐다.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군사력이 약화가 됐어요. 이제 군사력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 국가의 전쟁에서 승산이 별로 없죠. 그래서 주변 국가의 싸움에서 잘 이기지를 못하게 돼요. 이때 이제 주변국을 살펴보면은 북쪽에 요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쪽으로는 하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라는 나라를 서쪽의 하에서 서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나라, 약한 군사력의 송나라가 얘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 나라와 하나라에게 송나라는 계속해서 물자를 갖다 주었어요. 물자를 갖다 주면서 평화를 대신 그 반대급부로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가 하나 유한테 갖다 바친 것을 세패라고 불러요. 세패라고 불렀는데, 하여튼 물자를 줬다 이거죠. 그 대가로 평화를 제공을 받았다 이거죠. 자, 그만큼 이제 국방력이 약했던 나라가 이제 송나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물자를 줬다는 얘기죠. 이거 그냥 공짜가 아니죠. 계속해서 많은 물자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기느냐, 송나라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의 어려움,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게 송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송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부분은 재정 압박을 해결해야 되겠고,
약화된 군사력을 강화시켜야겠죠. 이 두 가지 개혁을 추진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혁가.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가. 자, 개혁가 이름 왕안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왕씨예요. 왕안석. 이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이 왕안석이 개혁 법안을 만들어요. 그 개혁 법안을 새로운 법안, 신법 개혁 법안, 왕안석의 신법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왕안석의 신법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큰 틀로 보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국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재정 해결하는 거니까요. 군사력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개혁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개혁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법안 두 가지 얘기하면요.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만든 법은요, 보마법과 보갑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용은 그냥 선생님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이걸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보마법과 보갑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다. 이렇게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과 관련된 법안은 또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크게 한 4-5가지의 법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할까요? 균수법이라는 게 있고, 잘못은 미안해요. 잠깐만. 균수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균수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다음에 청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역시 법안은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런 법안이 나오면은 이거 왕안석의 신법이구나.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사에서는요. 자, 근데 이 개혁 법안을 하면은 이 개혁에 반대하는 집단이 꼭 있었겠죠. 그래서 왕안석의 신법의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안석을 지지하는 파와 왕안석에 반대하는 파가 서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개혁의 결과 송나라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왕안석의 개혁에 찬성하는 신법당과 왕안석의 개혁에 반대하는 구법당이 서로 대립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신법당과 구법당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이 당쟁으로 변질이 되면서 오히려 국력이 소모되면서 국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갖고 왔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신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신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개혁을 추진하지 못하고 나라가 힘이 더 약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힘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자, 그 가운데서도 이민족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나라 있죠. 이 요나라가 계속 이제 그 송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예요. 계속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요나라가. 이 요나라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죠. 송나라도. 그래서 이 송나라가, 자, 이 송나라가 12세기 들어서 성장한 여진족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자, 여진족은 12세기경에 갑자기 성장을 해서 1115년에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금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1115년에 만들어진 나라인데요. 이 금나라와 이 송나라가 힘을 합해요. 힘을 합해가지고 같이 요나라에 쳐들어가서 요나라가 1126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쁜 요나라를 물리쳤다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금나라가 이제는 송나라를 배신하고 송나라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1127년에 송나라의 수도가 금나라한테 탈탈 털려요. 그 사건을 우리는 정강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송나라가 망한 거예요. 망하고 살아남은 황제의 가족들, 황족들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남쪽으로 도망가요. 남쪽으로 도망가서 임안이라고 하는 도시에 새롭게 송나라를 다시 만듭니다. 이 나라는 남쪽으로 내려온 송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남쪽의 송나라, 남송이라고 부르고, 얘에 비해서 정강의 변까지 존속했었던 송나라는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쪽이죠. 그래서 북송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임안 지역이 지금 항저우 지역이에요. 여기를 수도로 하는 남송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남송은 국방력이 세지 않았겠죠. 그쵸? 그래서 금나라한테 굴욕적으로 사신관계, 조공과 채권관계를 체결하게 되면서 금나라에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근근히 유지하는 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이 송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송나라의 교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송나라식입니다. 자, 이 송나라식이 전체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교육이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송나라 시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웠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송나라 전체를 보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송나라 때는 조선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어요. 조선술은 말 그대로 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튼튼한 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배가 튼튼하면 멀리 항해할 수 있겠죠. 안전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침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나침반이 사용됐다는 것은 이게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니까 항해할 때 유리하겠죠. 조선술로 튼튼한 배를 만들고 나침반으로 항해술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바다를 통한 교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상 교육이 발달하는 그런 모습이 송나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항구를 중심으로 교육이 발달했으니까 항구 도시가 송나라에서는 중요해지겠죠. 그 항구 도시 교육에 돈이 많이 도는 항구 도시를 관리하는 감독 관청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감독 관청이 있습니다. 감독 관청 중요합니다. 기억을 좀 해봅시다.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안 지워지냐? 쓸게요. 시박사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시박사는 교역을 감독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항구 도시에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 이러한 또 대표적인 항구 도시가 있겠죠. 취안저우라고 하는 도시가 대표적인 당시의 항구 도시입니다. 교과서 91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그 지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송나라가 있고요. 송나라가 있죠. 송나라가 있고 요나라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려가 있었던 때입니다. 자, 고려는 전통적으로 송나라와 친했어요. 송나라와 친했고 요나라하고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라는 고려에 세 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요나라가 고려에 쳐들어와요. 세 차례 쳐들어옵니다. 세 차례. 자, 3차 침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배웁니다.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자, 첫 번째 1차 침입은 10세기 말에 993년에 1차 침입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때 기억해 서희라는 사람 기억할 거예요. 서희가 단판 말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거란 장수 소선영에게. 그래서 이때 이 여진족 때문에 우리가 요나라에 가기 힘드니까 여진족과 요나라, 고려와 요나라 사이에 있는 그 빈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여진족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요나라에 가겠다. 그래서 얻어낸 땅, 그 땅을 우리가 강동육주라고 부릅니다. 강동육주. 자, 기억을 하시고 압록강변에 있는 땅입니다. 자, 이걸 이제 받아냅니다. 받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물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는 우리 왕이 여진의 황제한테 인사하러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따지면서 고려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11세기 1010년에 2차 침입이 됩니다. 자, 이 2차 침입 때는 이 양규라고 하는 장군이 나서서 열심히 싸우는데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약속 지킬 테니까 그만 싸우자 이렇게 화해를 요청을 해서 고려가 유나라도 알았어 그 약속 지켜야 된다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냥 돌아갔는데 또 약속을 안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다시 쳐들어와요. 연나라가 다시 쳐들어와요. 진짜 약속 안 지키니까 나 진짜 화났어. 이게 쳐들어온 거죠. 이게 1018년에 3차 침입입니다. 근데 이제 한 두 차례에 걸쳐서 거란과의 싸움에서 상대하는 방법을 조금 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때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강감찬 장군의 귀주 대첩이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물리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란이 만든 요나라는 고려를 최종적으로 굴복시키지는 못했어요. 자, 그럼 이 세 차례의 이 침입에 의한 결과는 뭐냐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고려나 송이나 요나라 모두 어떤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고려와 송과 요 세 나라가 힘의 균형 상태를 이루었다. 세력 균형 상태가 되어서 서로 누가 누구를 압도적으로 누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 100년간 큰 싸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11세기 초 이후에 큰 싸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세 나라의 국력이 차츰차츰 시들시들해질 때쯤 누가 성장하냐? 얘가 성장하죠. 금나라. 그렇죠? 금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금나라가 나타나기 직전에 금나라를 누를 수 있는 기회가 고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 마지막 기회가 뭐냐면요. 윤관의 별무관입니다. 자, 12세기 초에 여진이 이제 막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급속하게 성장을 하는데 이 성장한 여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윤관이라는 아저씨가 군대를 데리고 출동을 했는데 철저하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여진 애들은 말 타고 활을 쏘는데 고려의 병사들은 창칼을 들고 뛰어다녔어요.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탈탈 털려요. 그래서 왜 졌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윤관 아저씨가 그럼 우리도 기병을 추가하자라고 해서 만든 부대가 별무반이라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 별무반을 이용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진족의 땅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땅에 성을 만들었어요. 그게 9개. 그래서 동북 지역에 9개 성,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여진은 성장하던 시기였고 고려는 성장세가 이제 멈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여진의 공격으로 이 동북 구성을 지키기 힘들자 만든 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려줘 버렸어요. 돌려줬더니 이 여진 애들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성장해서 나중에 이제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 금이라는 애가 점점 세력이 커진 거잖아요. 나중에 이 나라도 무너뜨리고 북송도 무너뜨리잖아요. 자, 고려도 당연히 금나라의 상대가 되지 않겠죠. 나중에 고려도 금나라한테 굴복해서 금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9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